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주말 동안에 커뮤니티에서는 펀드 스트레스의 창립자인 톰 리와 디지털 자산 책임자의 전망이 완전히 반대로 엇갈리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변동성의 전도를 볼 수 있는 시그널들도 하나둘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기관 참여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는 구간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고 목요일에는 완전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요일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3분기 GDP, 그리고 수요일에는 CB,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의 중요도는 다소 약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유동성이 제약된 환경에서 평소보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ME 패드 지출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9%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3월까지로 봤을 때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통화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준 의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근까지 케빈 워시가 케빈 해시를 꺾고 1위로 올라섰었는데 다시 그 추이들이 케빈 해시 쪽으로 더 월등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56%, 칼시 기준으로는 5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빈 해시이 임명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조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 케빈 해시에 대해서 신뢰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그 강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동안의 경기 사이클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ISM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바닥 지점과 천장 지점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이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와 경기 성장 둔화에 반응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같은 자산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지만 그럼에도 ETF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에 묶이면서 현재는 S&P나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월등하게 높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초록점은 결국 주황점을 낳는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것을 알린 것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 매주마다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집을 했을지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지난주 동안에는 순유출이 더 우위에 있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5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유출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온체인 상으로는 약세 시그널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포지션 재편과 방향성 전환을 앞둔 시그널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국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이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BTC를 손절한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 상태에서 매도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이 손실을 감수한 채 매도가 됐다는 점은 여전히 강한 심리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손절 매도가 일어났을 때는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가격의 반등으로 연결이 됐던 건데요. 만약에 이 대세 하락장이 아닌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현재 구간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형성하는 이 추세 재정렬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중에서도 고활성 주소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까지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서 고활성 주소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활성 주소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매우 많은 트랜잭션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트레이더, 마켓메이커, 차익 거래 봇 같은 이런 단기 매매 주체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고활성 주소가 감소한다는 것은 투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고,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방어적인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은 활동성은 이후에 변동성 확대의 전조로 작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현재는 사용자 기반이 더 커진 만큼, 즉 이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이 기반이 더 단단해진 만큼 조정 이후의 회복 탄력성이 과거보다 더 견고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세 국면을 가리키는 지표를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오더북의 스큐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와 매도 물량이 모두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결론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매수이고 빨간색 계열이 매도인데요. 현재 매수 대기 물량은 21.3억 달러, 매도 대기 물량은 17.1억 달러로 매수 쪽이 4.2억 달러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상승 편향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즉 매수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거래소 유출입 규모에 대한 지표를 볼 텐데요. 오늘 공유드리는 지표 중에서는 아마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간 기준 거래소 유출입 규모가 109억 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2021년 5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세장 들어서는 이렇게 높았던 구간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작년 초에 이 정도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때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자금 이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거래가 증가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장 방향성이 크게 전환되는 변곡점과 맞물려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전체 국면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향해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모으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이 고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0,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고래인데요. 물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고래들도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큰 주체들은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주체들은 물량을 오히려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주체들은 상승 국면에서 매수하지 않고 보통은 랠리가 시작되기 전이나 이 자산, 즉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매집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런 매집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반응하는 이 작은 규모의 주체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강세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래들의 매집 규모로 봤을 때는 향후 이더리움 상승이 단순 반등보다는 대규모의 어떤 추세 랠리로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바로 밑에 층에서 공사 중이어가지고 방송 중에 소음이 조금 섞일 수 있습니다. 약간 섞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전망 위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2026년을 전망하면서 골디락스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0% 수준까지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부담 완화와 위험 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026년을 강세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창립자인 톰 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시장 전망을 아주 강하게 불리시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의 내부 문건에서는 오히려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무려 60K에서 65K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이 펀드 스트레스이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같은 회사의 두 명의 책임자가 전혀 다른 전망을 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션 페럴이, 즉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발언은 시장이 약세 전환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크립토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략적 리스크 관리 관점의 조정 시나리오이다. 즉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즉 톰 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20%가 넘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본인은 여전히 연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갤럭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년에 신고점 경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27년 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말에 공유드렸던 컨텐츠에 보면은 중요한 기관들의 가격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150K 정도를 보고 있고, 캐시우드가 있거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250K, 즉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레스토 리서치와 그레이스케일의 전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프레스토 리서치도 2026년에 비트코인이 160K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토크나 자산 시장 규모도 전망을 했는데 4,90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토크나 자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현재 이 시장은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시장의 0.01%에 불과한 극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시장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00배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코인으로서 이더리움과 BNB,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시장의 중요한 리더들과 이 핵심 개발자들이 양자 컴퓨팅 공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제임스 롭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가까운 시간 내에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프로토콜 변경과 자금 마이그레이션을 완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8년까지 양자 내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5만 달러 이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단기 붕괴 리스크는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낸스 CBD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많은 물량을 또 매수를 했고, 같은 기점으로 대부분의 주체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매수세 전환 이후 다시 관망 관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양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하게 추세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크게 진입을 해서 장기간 그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22평선을 치열하게 테스트를 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바뀌면서 89.5K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2평선을 상방 돌파했는데 현재 또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2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22평선과 52평선을 단기간에 회복을 해야 되고,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400과 365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 2평선을 회복을 했고, MACD는 데드 크로스 일시적으로 포착 이후에 다시 골든 크로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89.5K에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청산했습니다. 과연 22평선을 다시 회복하고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그 추이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황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